미국에서도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팀 협조를 당장 구해야 해요. 몇 달 전 벌어진 중국의 사이버 테러가 미국 기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데요.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으로 미국 정보기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었던 72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15년간 CIA 사이버 보안 분석과에서 근무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날 평소와 다름없이 CIA 본부 지하 4층 사이버 분석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DC의 밤은 고요했고 본부 건물 안은 평소보다 한산했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이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저도 퇴근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메인 서버실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시스템 점검 알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것은 제가 15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최고 등급 보안 경보였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죠. 급히 메인 모니터를 확인해보니 전체 네트워크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초록색으로 안정적이던 시스템 상태창들이 일제히 노란색으로 바뀌더니 이내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화면 곳곳에서 오류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스템 로그였어요. 오후 11시 27분부터 정확히 10초간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멈춘 기록이 남아있었거든요. 10초라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CIA 시스템에서 10초는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은 1초 단위로 작동하는데 10초간 완전한 침묵이 있었다는 건 누군가가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의미였어요. 더욱 끔찍한 건 그 10초 동안 극비 작전 자료 3건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출된 자료들은 모두 최고 기밀 등급이었어요. 첫 번째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테러 작전 계획서였고 두 번째는 중동 지역 정보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민감한 것으로 중국 내부 정치 상황에 관한 우리의 분석 보고서였어요. 이런 자료들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우리 요원들의 생명이 위험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보안팀에 연락을 취했고 곧이어 비상대응팀이 본부로 소집되었어요. 즉시 역추적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해커들이 남긴 흔적은 중국 베이징 지역의 IP 주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죠. 보통 국가 차원의 해킹이라면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중국발 흔적을 남겨놓았거든요. 마치 자신들이 중국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긴급 상황실에 모든 관련 부서장들이 소집되었습니다. 사이버 보안부장인 마크 데이비슨이 상황을 브리핑했어요. 데이비슨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에는 분명한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교한 사이버 테러라고 분석했어요. 클라크 CIA 국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긴장됐습니다. 클라크 국장은 30년 넘게 정보기관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것 같았어요. 국장은 브리핑을 들은 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며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디지털 테러라고 규정했죠. 즉시 긴급 대응팀이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우리 내부 분석팀은 총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모두 하버드, MIT, 스탠포드 출신의 엘리트들이었죠. 이들은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팀장인 사라 윌리엄스가 첫 번째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사라는 MIT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NSA에서 1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라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기존에 알려진 해킹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어요. 해커들이 우리 시스템에 침입한 경로를 추적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각 단계마다 반드시 흔적이 남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는 마치 처음부터 우리 시스템 내부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런 침입 흔적이 없다는 게 그 설명이었습니다. 데이터 포렌식 전문가인 마이클의 분석에 따르면 해커들이 우리 시스템의 구조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내부자가 직접 안내해준 것처럼
정확한 경로로 핵심 데이터에 접근했다는 분석이었죠. 게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중국의 해킹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우리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방법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양자 암호화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해봤어요. 평소와 다른 패턴의 양자 암호화 기술을 구현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한 팀밖에 없다고 말이죠. 예전에 서울에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팀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이버 공격들을 해결한 경험이 많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달랐어요. 베테랑 분석관들은 한국팀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특히 톰슨 부국장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톰슨은 CIA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미국이 항상 다른 나라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입장이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MIT나 칼텍 출신들로 구성된 우리 팀보다 뛰어날 리 없다는 게 기본 인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NSA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팀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봤죠. 다른 분석관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제임스는 한국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을 배워가는 단계라고 단언했죠. 절대 독자적인 사이버 보안 기술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답이 너무 답답했지만 현실적인 필요성을 강조해봤어요. 우리가 이미 48시간 넘게 분석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추적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팀은 아시아 지역의 사이버 공격 패턴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클라크 국장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국장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특히 사이버 보안 같은 핵심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입장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되기는 커녕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우리 분석팀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해커들의 침입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해커들이 추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이버 위협 분석팀이 새로운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데이비드에 따르면 같은 해커 그룹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펜타곤의 일부 시스템에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착되었어요. 아직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죠. 이 정도 되면 단순한 정보 탈취를 넘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사무실에서 CIA에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있고 신속한 해결을 주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로서는 아직 대통령께 보고할 만한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압박 속에서 클라크 국장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던 국장이 회의 중에 자주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분석팀이 또 다른 실패 보고를 할 때마다 국장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카터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어요. 카터는 최근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면서 그 한국팀의 이름이 뭐였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즉시 제가 말했던 팀이라고 답했어요. 카터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해커팀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팀은 박세윤이라는 젊은 해커가 이끄는 팀으로 서울대학교 출신이지만 MIT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고 한국에 남아서 팀을 만든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박세윤은 한국의 기술로 세상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카터는 이 정보를 듣고 상당히 흥미로워했습니다. 특히 박세윤이 MIT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부분에서 주목했어요.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젊은 인재들은 미국 유학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한국에 남았다는 건 의외라고 했죠. 그 설명을 듣고도 별 진전이 없었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장은 마지못해 저를 개별적으로 불러서 한국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접촉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 박았죠. 저는 즉시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라 개인 휴가라는 명목이었어요. 15년간 CIA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임무를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성공하면 국장의 공, 실패하면 제 책임이 되는 상황이었죠.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박세윤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박세윤은 90년대 초반생으로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제 해킹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력이 있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이버 공격들을 해결한 실적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상황이라니 15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은 완전히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보인 풍경들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사뭇 달랐어요. 특히 지하철역에서 본 무인 시스템들의 정교함은 워싱턴 DC보다도 더 발달되어 보였습니다. 박세윤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건 제가 5년 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만났던 김민수라는 인물이었어요. 김민수는 당시 한국의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민간 보안업체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김민수에게 연락했을 때 안 그래도 요새 중국 해커팀이 기승이긴 한데 미국이 곤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죠.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박세윤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강남구 한복판의 한 카페에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세윤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외모에 캐주얼한 복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범상치 않은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제가 CIA에서 왔다고 자기소개를 했을 때 전혀 놀라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박세윤은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CIA가 당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소식이 이미 암암리의 국제 해커 커뮤니티에 퍼져 있다고 말했어요. 특히 그 공격의 정교함과 기술적 수준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박세윤은 마치 이미 그 공격을 분석해본 것처럼 구체적인 특징들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미국이 박세윤의 도움을 원한다고 말했을 때 박세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바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내세우는 대신 조용히 미국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거라고 정정했습니다. 이 말에서 박세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접촉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박세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분석 작업은 한국 서버 안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CIA의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데이터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분석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이었죠. 미국의 기밀 정보를 외국 서버에서 분석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이 조건을 CIA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박세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웃으며 답했어요. 박세윤은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실패를 거듭할 것인가? 아니면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봤죠. 박세윤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의 기술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박세윤은 사이버 보안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구의 접근법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만 때로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게 박세윤의 분석이었어요. 반면 아시아의 해커들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이번 CIA를 공격한 해커들의 방식을 보면 전형적인 아시아식 사고방식이 적용되었다고 분석했어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접근,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한 교묘한 전술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고 박세윤은 주장했어요. 카페에서의 첫 만남을 마치고 나서 저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세윤의 분석력과 통찰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조건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도 분명했죠. 호텔로 돌아가서 클라크 국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장은 한국 서버에서 분석한다는 조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어요. 하지만 저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4일째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백악관의 압박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을 말이죠. 결국 국장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24시간 후 클라크 국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백악관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내용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박세윤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거였죠. 하지만 국장은 여전히 이 모든 책임이 제게 있다는 점을 못 박았어요. 만약 정보 유출이나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협력이 공식적인 정부 차원의 요청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박세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세윤은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72시간 안에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며칠을 실패한 것에 비하면 72시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박세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박세윤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위치한 그 공간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서버들과 모니터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벽면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래적인 사이버 작전실 같았죠. 박세윤의 팀원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총 6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전문가들이었어요. 각자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서로 큰 소리로 토론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대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세윤이 CIA 서버에 접근하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보안팀에서는 여전히 한국 팀을 의심스러워하고 있었어요. 특히 베테랑 분석관들은 서울에서 온 젊은 해커들이 과연 우리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부는 박세윤 팀이 미국의 보안 도구나 분석 프로그램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지조차 의문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박세윤은 불과 6시간 만에 첫 번째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간 찾지 못했던 해커들의 우회 루트를 추적하는데 성공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박세윤이 발견한 침입 경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세윤은 이번 공격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고 분석했어요. 박세윤의 설명에 따르면 해커들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사고방식과 대응 패턴을 미리 연구해서 우리가 놓칠 수밖에 없는 사각지대를 공략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측에서 CIA 시스템에 대한 2차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첫 번째 공격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대담한 시도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공격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우리의 대응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했어요. 미국의 보안팀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첫 번째 공격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강력한 2차 공격까지 시작된 거였거든요. 사라 윌리엄스를 비롯한 베테랑 분석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박세윤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차분하게 키보드 앞에 앉더니 몇 번의 클릭만으로 2차 공격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어요. 그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빨라서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박세윤은 이제부터 자신들의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세윤이 본격적인 역추적을 시작한 지 12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팀과의 차이점을 느꼈습니다. 한국팀은 훨씬 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해커들의 심리를 읽어내는 능력이 놀라웠습니다. 박세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공격의 진짜 목표는 데이터 탈취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해커들이 정말로 원했던 건 CIA의 대응 패턴을 학습하는 것이었다는 거였죠. 첫 번째 공격은 일종의 테스트였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탈취된 3건의 자료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해커들의 추적 경로였습니다. 박세윤이 역추적을 계속 진행하자
신호는 베이징을 넘어서 더 깊숙한 곳으로 이어졌어요. 단순히 중국의 일반적인 해커 그룹이 아니라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집단의 소행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추적 신호가 베이징 시내 중심가의 한 건물로 직접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박세윤은 그 건물의 정확한 위치까지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 중관촌 지역의 한 오피스 빌딩이었는데 표면적으로는 IT 컨설팅 회사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세윤의 추가 분석 결과 그 회사는 중국 공산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킹 사건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작이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미국의 NSA 기술 책임자인 로버트가 이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 상당히 놀라워했어요. 스미스는 NSA에서 20년간 근무하면서 중국의 사이버 공작을 전담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하지만 박세윤이 발견한 조직은 스미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그룹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기술 수준이 기존에 알려진 중국 해커 그룹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충격적이었어요. 스미스는 박세윤에게 어떻게 이런 정보를 찾아낼 수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세윤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기술적인 추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팀은 어떻게 침입했는가에 집중했지만 박세윤은 왜 이런 방식으로 침입했는가에 주목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의 그 조직이 CIA뿐만 아니라 다른 서구 정보기관들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영국, 독일 심지어 프랑스까지 비슷한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서구 정보기관 전체의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대규모 작전이었어요. 이 정보는 미국 정보기관 내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예요. 더욱 심각한 건 다른 나라들도 우리와 비슷하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세윤은 이런 대규모 작전을 성공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어요. 각 나라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정보기관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로버트 스미스를 비롯한 미국 보안 전문가들은 이제 박세윤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찾지 못했던 것을 48시간 만에 찾아낸 것이었거든요. 이 작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밀작전이라고 생각했지만 박세윤의 성과가 미국 언론들에게까지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워싱턴 포스트의 한 기자가 CIA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며칠 후에는 그 공격을 해결하는데 한국팀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CIA 내부는 상당히 민감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박세윤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클라크 국장은 언론 대응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CIA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팀을 무시했던 베테랑 분석관들도 이제는 박세윤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사라 윌리엄스는 박세윤의 분석 방법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배운 전통적인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박세윤의 방식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상당히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한국팀의 도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박세윤에게 왜 미국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인지 물어봤을 때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세윤은 한국이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백악관에서는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사이버 위협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특히 중국이 서구 정보기관 전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작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기술 강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백악관에서는 사이버 연합 방위망 구성을 한국 해커팀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물론 클라크 국장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30년간 미국이 세계의 교사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다른 나라로부터 배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 해커팀과의 협정이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국제 사이버 보안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던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는 한국팀의 발표가 가장 주목받는 세션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세계 보안 포럼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박세윤의 다보스 연설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세윤은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서 디지털 평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언했어요. 특히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한국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사이버 보안 연구소의 장웨이 소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장웨이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이버 보안 기술이 실제로는 미국 기술의 변형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장웨이의 질문은 상당히 도발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CIA 사건을 해결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 미리 준비해놓은 시나리오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암시했어요. 진짜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면 왜 지금까지 국제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었는지 반문했습니다. 박세윤의 답변은 차분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박세윤은 먼저 한국이 지난 30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쌓아온 독자적인 기술 개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면서 발전시킨 고유한 방어 기법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박세윤이 제시한 구체적인 데이터였어요. 박세윤은 최근 3년간 한국이 독자 개발한 사이버 보안 특허가 중국보다 40% 많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박세윤은 만약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변형에 불과하다면 왜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반문했어요. 그리고 CIA 사건 해결 과정에서 사용된 핵심 기법들이 한국에서만 개발 가능한 독창적인 것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박세윤이 제시한 실시간 시연이었습니다. 박세윤은 현장에서 중국 해커들이 최근 사용하고 있는 공격 패턴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하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이는 기존의 중국이나 미국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웨이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참석자들이 한국의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유럽의 사이버 보안 책임자들은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어요. 박세윤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고 강조했어요. 이후 박세윤은 국제적인 유명세를 타게 되면서 여러 해외 기업들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실리콘밸리의 대기업들은 물론이고 유럽의 정부기관들까지 박세윤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윤은 모든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어요. 박세윤이 해외 제의를 거절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한국의 기술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신념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사이버 보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이 했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었어요. 클라크 국장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도 아시아 지역 사이버 보안 담당자로 보직이 변경되었어요. 앞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전담하게 된 거였죠. 15년간 미국 중심적 사고에 익숙했던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는 이제 전 세계에서 사이버 보안을 공부하려는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 실리콘밸리가 IT의 메카였던 것처럼 이제 서울이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실전에 배치된 한국산 제품들 때문인데요. 한국산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핸더슨입니다. 워싱턴 DC 아파트에서 맞이한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늘 그렇듯 뉴스를 틀었죠. 그런데 화면에 비친 영상이 제 평화로운 아침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6년 만에 군사적으로 충돌했다는 속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화면에는 인도가 파키스탄과의 접경지인 카슈미르 지역을 집중 공격하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눈에 너무나 익숙한 물체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어요. 바로 라팔 전투기였죠. 3년 전 제가 인도 국방부에 강력히 추천했던 그 전투기와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이 실전에 투입되는 것을 보니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볼륨을 높였어요. 전문가들이 인도의 공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인도 국제번호가 표시되었어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인도 국방부 특별보좌관 라오가 신두루 작전이 시작됐으며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신두루 작전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3년 전 인도 정부와의 비밀회의에서 논의했던 작전이 실제로 실행된 거였죠. 라오는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내일까지 델리에 도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폭발과 연기, 그리고 라팔 전투기의 모습이 비쳤어요. 창밖으론 워싱턴의 평화로운 아침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죠. 일어나 서재로 걸어가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봉투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낡은 군복 사진이 나왔죠. 이라크에서 함께했던 젊은 병사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들 중 17명은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당시 저는 미 국방부 특별기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신형 대전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성능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받은 기술 데이터는 완벽해 보였죠. 새로운 방어 시스템은 이라크군의 모든 대전차 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20대의 젊은 병사들이 제 평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신뢰와 기대가 가득했어요. 특히 소대장 마이클 터너 중위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죠. 이 시스템이 정말 그들을 지켜줄 수 있냐고요. 저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작전 당일 그들은 팔루자 인근 마을로 진격했어요. 제가 권장한 경로와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무전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라크군이 숨겨놓은 러시아제 코르넷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방어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어요. 5대의 험비가 순식간에 불타올랐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그곳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었어요. 17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이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가슴에는 큰 상처가 있었죠. 그의 주머니에서 아내와 갓 태어난 딸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방어 시스템 제조사가 코르넷 미사일에 대한 취약점을 알고 있었지만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 정보를 은폐했던 겁니다. 제가 검토한 기술 데이터도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저는 면책을 받았지만 그날의 죄책감은 평생 제 영혼을 짓누르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아내 세라에게 직접 사과하러 갔던 날, 그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통해 아기를 안고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 담긴 비난과 슬픔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위산업의 모든 기술 사양을 의심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고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와 필수품을 챙기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수치로 가득했어요. 라팔의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 사양 대응 주파수 회피 능력까지 제가 검토하고 추천했던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어두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가 단순한 기술 자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이자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뉴델리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군용 헬리콥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도 공군 관계자들이 달려와 짐을 받아들고 헬리콥터로 안내했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헬리콥터는 곧바로 카슈미르 지역으로 향했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인도 공군 참모 비샬 쿠마르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비샬은 신두루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며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에게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특히 라팔 전투기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비샬이 건넨 전황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통제선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 패턴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비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 눈은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계속 훑어보고 있었어요. 파키스탄의 대응이 너무 조직적이고 준비된 듯했죠. 마치 인도의 공격 패턴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헬리콥터가 지휘본부에 도착하자 수많은 장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쟁의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어요. 비샬은 저를 임시 사무실로 안내하며 첫 임무를 설명했죠. 공개된 전투 영상을 분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피말리아 지역 상공으로 전투기가 굉음을 내며 날아다니고 폭발이 발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영상을 프레임별로 분석하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라팔 전투기가 회피 기동을 하는 패턴이 표준 매뉴얼과 달랐죠. 마치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레이저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했죠. 그런데 영상 속 라팔 전투기들은 마치 눈먼 채로 싸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비샬에게 라팔 전투기의 실시간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비샬은 잠시 망설이다 보안 해제가 필요하다며 자리를 떠났어요. 혼자 남게 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서 포성이 들려왔습니다. 실제 전쟁터에 와 있다는 현실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돌아온 비샬은 저에게 기밀 태블릿을 건네며 라팔 전투기의 실시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을 훑어보면서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건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확신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어요. 밤새 태블릿을 끄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뭘 놓친 건지 초조했죠. 그렇게 한참을 분석하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휘본부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간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로 나가보니 장교들이 긴급히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느낌이 좋지 않았죠. 브리핑룸으로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 파키스탄 사마 TV 채널 생방송이 나오고 있었어요. 파키스탄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인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샬을 바라봤어요. 비샬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다른 화면에서는 중국 텐센트 뉴스가 나왔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인도군의 라팔 전투기 3대를 포함해 총 5대의 인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그리고 레이저 방해 공작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라팔 전투기의 핵심 방어 체계였어요.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과 중국 매체가 과장 보도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라팔 전투기들이 격추된 것인지 주변의 인도 장교들은 이게 허위 정보일 수 있다고 서로 말하고 있었어요. 적의 심리전일 뿐이라며. 하지만 저는 이미 제 태블릿으로 라팔 전투기의 마지막 데이터 송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라팔 전투기들의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제 앞에 있었습니다. 통신 로그를 살펴보니 3대의 라팔이 동시에 같은 패턴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죠. 누군가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을 뚫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샬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죠.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라팔 전투기들이 격추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인이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비샬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데이터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었어요. 직접 파편을 확인하고 분석해야 했죠. 비샬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장 헬리콥터를 타고 격추 지점으로 향했어요. 헬리콥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아래로 전쟁의 참상이 펼쳐졌습니다. 마을들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농경지는 폭탄 구덩이로 가득했죠.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추천한 무기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격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인도군 수색팀이 현장을 확보한 상태였어요. 저는 잔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건 전자장비의 형태였죠. 불에 타고 폭발로 찢겨나간 상태였지만 제 눈에는 중요한 단서가 보였어요. 스펙트라 시스템의 핵심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내야만 했어요.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를 들고 기지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사실을 비샬과 인도 지휘부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격추된 라팔 전투기의 잔해 현장에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분석 작업에 몰두했어요. 제가 수집한 전자기기 잔해들을 임시 연구실에 펼쳐놓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단서들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의 손상 패턴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일반적인 미사일 공격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파괴 형태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저는 제 개인 장비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그때 우연히 인도네시아 뉴스 매체의 보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죠. 파키스탄, 인도 라팔 전투기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 성공적으로 침투. 저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어요. 파키스탄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특수 전자전 장비를 개발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제가 현장에서 본 증거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스펙트라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완전히 무력화된 흔적이 있었거든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라팔 방어 시스템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계속 화면만 들여봤던 터라 휴식이 절실했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북을 꺼내 암호화된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3년 전 제가 인도에 라팔 시스템을 추천할 때 검토했던 기술 사양서들이었죠.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의심스러운 점이 눈에 띄었어요. 스펙트라 방어 시스템의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한 방어력이 문서상의 수치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어요. 문서가 조작되었거나 실제 구현된 시스템이 사양서와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의미였죠. 머리를 쥐어뜯으며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놓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 판단이 틀린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과거 동료였던 프랑스 방위산업체의 엔지니어 피에르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라팔 전투기의 스펙트라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이었죠. 만약 그가 잘못된 데이터를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지 의아했습니다. 반면 정말 그가 몰랐다면 누가 이런 중대한 결함을 은폐했을지 답답해졌어요. 피에르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먼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라팔 전투기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다시 컴퓨터로 돌아와 파키스탄과 중국의 최신 전자전 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공개된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특정 주파수 대역을 교란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해왔다는 단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대역은 바로 스펙트라 시스템의 취약점과 일치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저는 태블릿을 들고 비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샬에게 라팔 전투기의 출격 기록과 작전 보고서를 모두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특히 최근 몇 개월간의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비샬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요청을 들어줬어요. 그는 지금까지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고 대답했지만 내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도록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피에르의 답장을 기다리며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기술적 결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계를 팔기 위해 거짓 자료를 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게 분명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어요. 제 태블릿으로 인도 공군의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보고서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인도 라팔 전투기 4대가 파키스탄을 향해 출격했을 때 있었던 사건에 관한 내용이었죠.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전자전 시스템이 라팔의 센서와 통신, 레이더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보는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작전은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였습니다. 누군가가 라팔 방어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감춘 것이죠. 보고서를 작성한 조종사의 이름을 확인해보니 현재 파키스탄과의 교전 중 실종된 상태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증인을 제거한 걸까요? 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순간 암호화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동료 피에르로부터 온 응답이었어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라팔의 스펙트라 시스템은 특정 중국제 전자전 장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쟁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이 정보를 은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지만 회사의 압력 때문에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3년 전 라팔 시스템을 검토하면서 이런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였죠. 기술적 검토를 맡았던 문서들을 다시 살펴보니 이제야 그 미묘한 데이터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특정 주파수 응답 테스트 결과가 교묘하게 수정되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제 추천으로 인도는 수십 대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했고 지금 그 결정이 젊은 조종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었어요. 이라크에서의 실수가 다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도 매체 NDTV의 신두르 작전 계획 분석 보도를 찾아봤어요. 인도군이 다음 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공습 정보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핵심 기지들을 타격하기 위해 라팔 전투기 20대를 동원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죠.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인도 지휘부에 제출하고 작전 중단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조사를 통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위험이 따랐죠. 하지만 지금 침묵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전자전 능력과 라팔 방어 시스템의 취약점, 또 은폐된 보고서, 그리고 피에르의 고백까지 이 모든 자료를 인도 공군 지휘부에 제출할 준비를 마쳤어요.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젊은 조종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긴급 요청으로 인도 공군 지휘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어요. 파키스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도에 보복하겠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악화되었죠. 인도는 파키스탄 국적 선박의 인도 항입항을 금지하고 해상 물류를 봉쇄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어요.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파키스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어요. 고위 장교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작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샬이 저를 발견하고 자리로 안내했어요. 신두르 작전의 다음 단계가 논의되고 있었죠. 더 많은 라팔 전투기를 투입해 파키스탄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들은 아직도 라팔 전투기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모른 채 더 많은 전투기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죠. 저는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단호하게 신두르 작전의 다음 단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라팔 전투기의 방어 시스템은 파키스탄의 전자전 공격에 심각하게 취약했어요. 계속 라팔을 투입한다면 더 많은 전투기가 격추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과 은폐된 보고서 그리고 프랑스 엔지니어의 고백까지 모두 제시했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인도 공군 참모총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이제서야 이 정보를 공개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비샬이 나서서 제가 도착한 직후부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왔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조금은 긴장이 풀렸어요. 그러나 다른 장군이
제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도입한 최첨단 전투기 시스템을 사용하지 말자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저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미 갖고 있는 K9 자주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고 했습니다. 2019년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에서 K9은 이미 그 위력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어요. 당시 중국산 SH-1이 한 대도 맞추지 못했을 때 K9은 40km 밖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시켰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죠. 인도 지휘부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서 불신과 의심이 읽혔습니다. 이미 투자한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반발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특히 공군 측은 지상군 장비인 K9 자주포보다 자신들의 전투기를 우선시하고 싶어 했어요. 토론이 격해지는 와중에 정보국 책임자가 새로운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으로부터 최신 전자전 장비를 대량 도입했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그 장비는 제가 지적한 라팔 방어 시스템의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어요. 하지만 군 수뇌부의 한 사람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전략을 바꾸는 것은 파키스탄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거였어요. 또한 라팔 전투기 도입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예민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책임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막아야 할 때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프랑스 방위산업체와 협상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작전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길어졌어요. 참모총장은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며 회의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대규모 공습은 24시간 내에 시작될 예정이었죠. 만약 이 작전이 원래대로 진행된다면 수많은 파일럿이 목숨을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비샬이 저를 따라왔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참모총장이 정치적 압박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라팔 도입을 큰 성공 사례로 홍보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게다가 프랑스와의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했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지휘부가 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했어요. 인도 국방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걸린 도덕적 결단의 순간이었어요. 비샬에게 국방장관과의 긴급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회의에서 공개한 모든 증거와 함께 추가 분석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었어요. 과거 이라크에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국방장관과의 면담 요청이 수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건 그날 오후였어요. 비샬이 직접 와서 알려주었죠. 2시간 후에 국방부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라팔 방어 시스템의 결함과 비리 증거 그리고 은폐된 보고서 또 프랑스 동료의 고백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국방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뉴델리의 분주한 거리,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접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공포를 직접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젊은 조종사들이 목숨을 걸고 라팔 전투기를 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국방부 건물은 엄격한 보안 체계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여러 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친 후 저는 마침내 국방장관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샬은 저를 거기까지 안내한 후 떠났어요. 이제 저 혼자였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국방장관 아닐 쿠마르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고 관통력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라팔 방어 시스템의 결함과 비리 증거 그리고 은폐된 보고서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정보를 공개하면 제 경력이 끝장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안일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스펙트라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파키스탄이 정확히 그 취약점을 공략하는 장비를 중국으로부터 확보했다는 분석 결과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안일은 창밖을 바라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고 있느냐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와의 관계와 국내 정치적 파장 그리고 군 수뇌부의 반발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이라크에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로 17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죠. 안일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이미 비슷한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라팔 도입 과정에서 몇 가지 불명확한 점들이 있었고 최근 격추 사건도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이 정보를 당분간 기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공개적으로 라팔의 결함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작전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제안대로 K9 자주포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했죠. 저는 한국 자주포라면 더 이상 의심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생각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전화벨이 울렸어요. 비샬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어요. 국방장관이 방금 신두루 작전의 전술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요. K9 자주포를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국제 SH-1 자주포와의 직접적인 대결이 예상됐어요. 그렇게 변경된 인도의 전술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비샬과 함께 작전 상황실에서 새로운 전략의 초기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권고에 따라 접경 지역에 집중 배치된 K9 자주포는 파키스탄의 전방 기지를 정확히 타격하며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특히 산악지형이 많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정확도는 놀라운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전송되는 실시간 작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K9 자주포가 40km 밖에서도 3m 오차 범위 내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확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전에서 그 성능이 입증되고 있었어요. 비샬은 중국제 SH-1 자주포의 대응 상황도 보여주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배치한 SH-1은 장거리 사격에서 K9 자주포에 비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져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이미 대포가 흔들흔들이라는 표현이 퍼지고 있다고 했죠. 인도 네티즌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파키스탄은 인도의 새로운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특히 K9 자주포의 정확도와 화력에 압도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시작되었죠. 워싱턴으로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저의 임무는 일단락된 것 같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 태블릿에는 아직도 현장에서 수집한 K9 자주포의 성능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며 저는 제 전문적 판단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서구 무기 시스템에 대한 맹신이 저를 얼마나 눈멀게 했는지 스스로 인정해야 했습니다. 프랑스제 라팔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탑재했다 해도 실전에서는 한국제 K9 자주포가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 사고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즉시 사무실로 향했어요. 보고서에는 라팔 전투기 실패의 교훈과 함께 K9의 놀라운 성능 데이터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 비교가 아니라 세계 군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라팔 방어 시스템의 결함과 비리에 관한 증거를 담은 또 다른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파일을 공개할 경우 제 커리어가 끝날 것임을 알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젊은 조종사들의 목숨보다 제 경력이 중요할 순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저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들었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내면의 전쟁에서는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 결정은 20년 전 이라크에서의 실수를 조금이나마 갚는 과정이기도 했어요.